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르면 검찰이 오늘 내일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느냐 마냐를 두고 당내에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의당이 민주당 바로 코앞에서 체포동의안은 찬성돼야 한다라는 걸 강하게 어제도 그제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정지상 전 실장을 특별 면회해서 알리바이를 생각해봐라. 조금 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보도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과 민주당이 검찰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짜깁기 했다라며 검찰이 오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입단속이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국내임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전쟁.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상당히 의미 있는 단독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시아 언론 중에 최초로 우리 동아일보 채널A 프랑스 파리 특파원인 젤렌스카 우크라 대통령 부인을 만났습니다. 임시 대통령 궁에서 1시간 동안 직접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A에서도 상세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영부인이 우려하는 건 세계인의 머릿속에서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잊혀지고 있다. 그게 가장 두렵다라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우크라만의 전쟁이라 여겨질까 가장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전후 놀라웠던 이 재검 경험을 배우고 싶다, 나누고 싶다라는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전쟁 이후 재건을 생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마침 오늘 많은 경제 면에서도 이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재구속. 재구속. 가장 기분 나쁜 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들어가라는 겁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김만배 씨에 대해서 검찰이 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금 33억 어디로 갔나? 천화동인에서 빼간 자금을 검찰이 추적 중입니다. 대여금 490억 중 일부가 행방이 묘연해요. 그래도 검찰이 놀라운 건 많이 찾았는데 아직 못 찾은 자금 있죠. 이거 정관계 로비 등에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김만배 씨, 다시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용된다면 또 구속될지 모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요즘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웬만한 것도 다 AI가 들어가죠. 택시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AI, 알고리즘, 이거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카카오 택시, 카카오티,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많이 편리해졌죠. 그런데 공정위가 이 카카오티 측에게 무려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고리즘, 공정하게 가까운 택시가 배차되는 줄 알았는데 일반 택시가 아니라 카카오에 가맹된 카카오 블루 택시를 먼저 알고리즘이 배차하도록 조작을 했다라고 공정위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일반 택시 많은데 굳이 먼 곳에 있는 더 비싼 택시를 돈 내고 이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고리즘에 속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즉시 과징금과 함께 시정할 걸 명령했는데요. 카카오 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라는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AI 기반의 플랫폼을 아무 의심 없이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훈이 아닐까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공포. 공포. 한국경제 일면이 정말 무서운 뉴스를 썼습니다. 여름철도 아닌데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어우, 난방비 고지서만 봐도 무섭습니다. 난방비, 지난달 난방비 폭탄이었죠. 근데 진짜는 이번이라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에 1월 난방비도 나올 텐데 450만 원 내던 난방비가 1년 사이에 890만 원. 목욕탕 얘기입니다. 진짜 폭탄 맞은 목욕탕. 난방비 목욕탕 어쩌란 말입니까? 450만 원이 890만 원. 그런데 이게 목욕탕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곧 우리 일반 가게에도 가정에도 난방비 고지서가 나올 텐데 유난히 추웠던 올 1월 난방비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상당히 공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난방비 공포를 잠시라도 잊게 해줄 돌직구쇼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부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스타 국회의원, 전주혜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을 특별 면회에서 했다는 그 발언들, 이게 논란입니다. 회유하려 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로운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회유냐 아니냐, 그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정성호 회유 의혹, 야당에선 검찰 오버, 우린 기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정성호 의원 해명이 나왔는데요. 의리상 간 거다.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회유 아니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인정상 의리상 간 겁니다. 제가 알리바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썼는지 모르지만 현장 부재 증명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겠죠. 이거는 검찰 아니면 이런 걸 유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지금 처지가 안타깝고 애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보도하고 제가 면회 간 걸 알 겁니다.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알리바이라는 용어를 어디선가 썼던 것 같긴 하다라고 정성호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걸 왜 유출했느냐를 문제 삼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면회 간 거 몰랐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 등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특별 면회에서 나왔던 발언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유냐 아니냐,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검찰은 증거 없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인정상 위로하러 갔다라는 정성호 의원. 그런데 그 특별면회에서 나눴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리바이. 검찰 증거 없으니까 알리바이 생각해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김용 전 부원장에게도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알리바이를 강조했습니다. 알리바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알리바이.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인데 새삼 알리바이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알리바이란 무엇입니까? 알리바이가 왜 중요합니까? 그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범죄를 행위했다라고 인정되는 의심받는 그런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그 알리바이라고 하는데, 그 알리바이는 네네. 뭐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생각날 수도 있나요? 그 원래대로 하면은 억울한 사람이면은 내가 분명히 그 시간에 뭐 예컨대 살인이 저질러졌다라고 인정되는 그 시간에 뭐 잠을 자고 있었다든지 다른 데 있었다든지 그런 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성호 의원이 굳이 그 김용이나 정진상 씨한테 이야기를 안 해도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걸 굳이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조작해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게 지금 논란인 건데 정성호 의원은 인정상, 의리상 위로하러 간 거다라고 말하면서 알리바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알리바이, 검찰은 지금 직접 증거 없으니 알리바이,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봐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조금 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라는 어떤 대화 내용이 인정상 위로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회유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제가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왜 정 의원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은 정진상, 김용씨의 변호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일정 정도 그 조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 의원한테 선택할 수 있는 그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변호사니까 변호사 접견을 갖다가 한다. 두 번째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변호사 접견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일정한 내용을 전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처럼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이제 특별 접견을 갖다 한다. 예. 마지막으로 제3자한테 이렇게 특별 접견을 갖다가 한다. 이렇게 4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가 이제 원래 변호사가 직접 변호인이 되지 않아도 변호인이 되겠다라고 예정이라고 하면은 그 구치소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 교도관들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냥 그 변호사하고 둘이서 아주 은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 방법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만약에 그 정 의원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이야기가 문제가 되면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갖다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특별 접견을 갖다가 했는데 형 집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범죄 증거의 인멸 같은 것들을 그 우려가 될 때에는 그 교도소장이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되고 녹음이나 녹화는 그 안 되고 있었는데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갖다 무릅쓰면서까지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저 두 사람한테 직접 전달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꼭 그 본인이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이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두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뭐 스스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이 대표하고 뭐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회를 간 시점이 묘하게도 김성태 전 회장이 압송된 직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검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과 여당 일각에서는 이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이 마음을 바꿔서 무언가를 얘기하지 못하게 입단속을 하러 간 것 아니냐라는 공세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은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뭐 여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답변 들어보시죠.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사전에 면회하셨던 사실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 여당이나 이 권력 노름을 하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대표는 몰랐습니까? 좌장, 네. 친명계 좌장이 정진상, 김용을 특별면회 간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원이 그 이재명 대표의 좌장이긴 합니다. 이제 옛날에 중앙대 인연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많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고 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원이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알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달라고 요청을 한들 그것을 들어줄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군요. 정성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건 많이 알지요. 근데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심부름꾼이라고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직접 이렇게 가서 위로하고 뭔가를 면회할 만큼 가까운 사이입니까? 정성호 의원과 정진상 실장도? 가까운 사이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친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사실 유일하게 가장 강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2017년도 대선 때부터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을 이렇게 지지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뭐 김용 전 대변인과 정진상 실장 등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2020년도에 있었던 대선까지 약 5년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충분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뭐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파장이 커지자 정성호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라는 표현을 했어요. 후회? 안 갈 걸 그랬다. 혹은 가도 알리바이,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안 할 걸 그랬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잘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도리상한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된다. 여기서의 후회는 어떤 후회일까? 친명계의 좌장이 있다면 돌직구쇼 패널에도 좌장이 있죠. 같은 좌장끼리. 김 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후회? 이 좌장의 후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뭐 특별 접견을 신청해서 간 것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앞에 접견 중에 교도관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후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변호사이고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얘기한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소위 친명계 좌장인데 그게 새어나갈까 하는 방심한 후에 이런 것인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전용기 의원 말이 맞듯이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떠나서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 정성호 의원이 특별 접견을 간 것은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한 걸 좀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 사람들한테 좀 마음에 좀 미안함. 그런 것을 한번 풀고 싶은 것도 하나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구치소 생활이지만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림을 당합니다. 친명계 좌장인데 아무도 특별 접견을 안 와. 소위 말하자면 이재명계가 그렇게 의원들이 많이 득실거리는데, 만약에 노무현 시대 때 안희정이라면, 김경수라면 특별 접견, 물론 그분들은 국회의원도 했고 지사도 한 급이지만 전혀 그냥 잊혀진 인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특별 접견이 오면 그래도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이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도 위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뭔가 체면도 좀 있고.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했는데 한 놈도 특별 접견도 안 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창피할 수 있는 거죠. 이심점심으로. 예,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나라도 한번 특별 접견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좌장의 마음일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 이외에 개인적으로 잡혀 들어갈 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위법성으로. 왜냐하면 공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술 받아 얻어먹은 거 다 뇌물이잖아요. 청탁금지법 위반에다가 여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훨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여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진술이 어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자장으로서의 노파심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사실은 달리 보면 입단속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저쪽에서 검찰이 봤을 때는 이거는 입단속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장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게 생각한 그런 후회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바로 입단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향후 수사 재판 염두에 두고 입단속 시간 시킨 건 아닌지 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 변호인도 의뢰인한테 대놓고 알리바이 만들려고 하진 않는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정혁진 변호사에게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변호인도 의뢰인한테 대놓고 알리바이 만들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부적절하다. 라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불쾌한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더 나아가서 증거 인멸이다. 체포해야 된다. 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수감 중인 대장동 일당을 찾아가
증거인멸과 다름없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다름없는 지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법사위의 또 핵심인 전재호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용이나 정진상 두 분이 지금 기소된 것 중에 정치자금 수수랑 뇌물 받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몇 달 전에 압수수색도 했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 자금으로 쓰인 이런 돈도 있단 말이에요. 내 뱃속을 채우자고 한 돈이 아니거든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냐, 알고 있었냐, 묵인했냐,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마 또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서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알리바이를 만들어 봐라.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정치자금 돈 받은 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안 받았다. 뭐 이런 걸 만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 두 분, 김용하고 정진상 이 두 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윗선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한 말이겠습니까? 김용이나 정진상이 두 분을 위해서 한 말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윗선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결국은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알리바이를 하라, 만들어라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보이는 충분한 정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가 지금 만 1년도 안 됐고 취임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다음 대통령을 지금 운운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 적절히 수사를 무마를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출마할 수 있게 좀 하겠다, 사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했더니 딴 말로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NCND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10중 8구는 가기 전에는 얘기 안 했을 수 있죠, 정성호 위원이. 그렇지만 다녀와서는 저는 사후 보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 이번 주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이렇게 회유나 아니면 입막음의 정황이 나오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굉장히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간 것은 당연히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예, 여야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진상, 김용이 유동규를 회유하려 했다라는 그 대목이 생각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목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전후로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수사가 시작되자 우리는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휴대전화 창밖에 던지라라고 회유 내지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장면, 구속영장에 나오는데요. 이 대목이 생각난다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용 전 부원장도 이런 말 했다고 구속영장 나와 있죠. 동규야, 태백산맥으로 가서 수목 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 이거는 레전드급 아닙니까?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라는 레전드급 구속영장 내용인데, 김용 전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이건 정말로 레전드급이죠. 이 장면이 연상된다라는 여당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전용기 의원님, 저거와 이건 다릅니까?
그러니까 뭐 김용 대변인이 전 부실장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런 얘기는 사실 소설에서나 나오는 거고 뭐 어디 드라마에서나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만약에 이게 드라마에서 나온다면 막장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대사인데 새벽 3:00에 나가서 쓰레기 먹고 배틀해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 정도를 했다라는 주장을 사실 이렇게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의아하다 싶고요. 사실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뭔 증거인멸을 대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거인멸을 할 거였으면 약간 변호인 자격을 뭐 통해서라도 지금 뭐 교도관이 이렇게 적시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지시를 했었겠죠.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은 본인은 공식적으로 그런 떳떳하게 진짜 그냥 특별 접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도관이 자신의 한 말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는 떳떳하니까 이것들이 기록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접견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을 지시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한 억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이렇게 대놓고 증거 인멸을 지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교도관이 적었던 내용들을 결국에는 검찰이 다시 언론에다 흘렸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공무원들이 공무상에 알고 있던 뭐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게 됐던 사실들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렇게 공표한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느냐 어떤 검사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뭐 특별 접근했던 내용들을 흘렸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저희는 유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이 접견 유출한 검사를 고발할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민주당의 반격인 셈인데요.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 검찰 비열한 언론 플레이 정말 가증스럽다. 접견 내용 언론 노출 형집행법상 금지된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라고 접견 유출 검사 고발 추진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전주혜 의원. 적반하장식의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성호 의원도 본인이 후회한다면서요. 후회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간 거를 후회하겠습니까? 그럼 말을 한 거를 당연히 후회를 하겠죠. 그게 어떻게 의리상한 말입니까? 도리상. 그건 그렇지 않고요. 어떠한 그런 특별 면회할 때도 교도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선을 넘는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 출신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옆에 그리고 교도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 그 면회한 그 1월의 시점은 김성태 쌍방울점 회장이 체포가 돼서 결국은 국내로 지금 송환된 그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 이유는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김용과 그리고 저 정진상 두 분이 당연히 또 800만 달러 그 북한에 그 또 돈을 보낸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게 또 한 번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간 것이고 그런 그 교도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말, 뭐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아니면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할 정도면 굉장히 이 두 사람이 동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말이 나왔을 것이다. 사실 말을 그런 회유를 시도한 사람이 잘못인 거지 이것이 지금 어떻게 언론에 보도됐는지는 뭐 이게 대대적으로 이게 보도가 됐습니까? 모 언론사에서 특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두 다 이것이 언론에 나오는 것이 모두 다 검찰이 흘린 것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들이 했던 그러한 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민주당이 치졸하다. 오히려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이지 이게 언론은 이거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고 국민들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범죄가 은폐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처사는 굉장히 민주당스럽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의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야 간에 뭐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반론권 계속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죠. 민주당의 소위 팩트 검증 대응팀 단체방의 문자 내용 중 일부가 또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그 대화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이것과 관련하여
경위 파악 중이라니 흐흐. 이미 2주 전에 검사가 요리조리 지가 만든 프레임으로 정 실장님께 캐물었다는데요. 팩트 검증 대응팀. 검찰이 오버한 거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단체방의 내화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오버한 거라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회유 의혹 보도에 민주당 검찰이 오버한 거라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게 자 이제 뭐 유불리를 따지는 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민주당의 그 팩트 검증 대응팀 단체방에 있는 구성원들의 대화 일부가 보도가 되고 있는 와중이니 누구에게 기회가 될 것일까? 뭐 기회를 따지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상황 판단을 계속 오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형 집행법 시행령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교도관이 이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한 것들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 62조 4항에 소장은 그 교도소장은 관계기관에게 예컨대 뭐 검찰이나 법원에게 접견 기록물을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제출할 수 있느냐?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하고 범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록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측한 바로는 교도소장이 검사에게 그 정진상 그 씨하고 김용 씨가 그 이제 피의자죠. 지금 피고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정성호 의원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이 기록을 갖다가 검사한테 제공을 했을 거고 그 기록을 갖다가 보고 검사가 정진상 씨 불러가지고 그 조사를 갖다가 할 때 정성호 의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정진상 씨가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까지 다 그 검사가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진상 씨가 자기의 변호인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또 그 변호인이 그 민주당에 이제 여러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사건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 이미 단톡방에서 민주당 내 핵심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알고 있었고 이거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형 집행법을 제대로 안 보고 이러면 또 검사가 또 장난쳤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은 대학 출신은 아니에요. 저 정성호 의원은 그 서울대 나오셨기 때문에 그다음 나이도 정성호 의원이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 연수원 동기이고 그 이후의 행적은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법연수원 나온 다음에 그 검사를 하든지 판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로펌 가거나 그러는데 이 두 분은 단독 개업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민변에 곧장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를 젊은 나이부터 일찍 시작해가지고 한 명은 국회의원으로 커리어를 4선까지 쌓은 거고 또 한 명은 지방자치단체 장 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좌장이다라고 한 건데 정성호 의원 입장에선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이렇게 접견을 가고 싶어도 자제했어야 되죠. 왜 자제를 했어야 되느냐? 의심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죄송하지만 전용기 의원이 딱 가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뭐 그렇게 정성호 의원만큼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가고 싶어도 가질 말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갔다라고 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만드느냐.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오해를 받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성호 의원이 되게 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형 집행법을 보면 이렇게 소장이 일정한 경우에 증거인멸 그 위험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럼 소장이 어떻게 법원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무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법원에도 보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청하면 그러니까 법원이 요청하면 법원에 줘야 되고 검찰이 요청하면 검찰에 줘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소장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취, 기록, 녹화,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는 녹음하고 녹화할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이나 정진상 씨한테 녹음됩니다, 녹화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건 이야기를 갖다가 안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정성호 의원이 그때 굉장히 마음이 급해가지고 옆에서 교도관이 이렇게 그냥 슬쩍 이렇게
적는 척을 갖다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할 정도로 마음이 급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네요. 정혁진 변호사는 이제 관련 법령을 또 찾아서 방송 전에 준비를 해주셔서 설명을 해주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 이건 검찰이 예를 들어 그 중앙일보 기자 불러다가 기자, 이 기자, 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증거인멸 아니야? 라고 흘렸다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가 지금 얘기한 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해당 교도관이 이건 좀 문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록을 했고 교도관에 보고를 했고 그 교도관이 상급기관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벌써 많은 관계자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를테면 이제 취재로 셀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많다라는 또 이야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 가능성 중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다소 이제 좀 경망맞게 재현했던 검찰이 흘렸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은 잘못이 없어요. 형집행법상 본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다했던 것이고 수사와 뭐 구속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서 뭐 법원에도 제출을 할 것이라고 봤을 것이고 아마 검찰에도 당연히 제출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화방 보니까 정진상 실장 측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교도관이 작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교도관은 분명히 본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검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검찰에게 제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검찰은 본인이 형집행법상의 제출을 받았으면 이것을 수사나 기소 그다음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언론에도 흘렸다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나 기소를 위해서 본인이 업무상으로 얻은 그런 자료들을 언론에다가 흘렸기 때문에 언론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고 저희는 이 포인트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뭐 조작을 했거나 일부러 뭐 상황을 좀 바꿔서 얘기했다 이런 것 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교도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언론에다가 유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고발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민주당의 시각이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재한 기자가 어떻게 취재했는지는 기자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윽박질러서 묻고 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취재한 기자만 알겠습니다만 검찰이 진짜 흘린 건지 아니면 취재한 기자가 뭐 교도관을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 법무부의 누군가를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 제보가 들어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 검찰이 바로 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 계속 드리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그 가운데 정진상, 김용 본인 입장도 나왔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회유 사실 없다. 정 의원이 위로했다. 회유가 아니라 위로다. 김용 전 부원장, 접견마저 진실오도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강한 반박 입장 내놨습니다. 전재우 의원. 뭐 저 두 분은 이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회유 당했다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로 누구를 도대체 고발할 건가요? 불특정 그러면 검찰을 하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언론의 취재 권리 그리고 국민 알 권리가 굉장히 깊게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그러면은 모 언론에 지금 단독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자를 결국은 수사를 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이 취재 경위를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취재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얘기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고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럼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취재의 자유 그리고 국민 알 권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관련된 이 특히나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조그만한 뭔지 정말 조금이라도 나와도 굉장히 또 부산스럽게 뭐 누구를 고발을 한다든지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그 경위를 알고 고발을 해야죠. 그리고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거지. 그럼 수사검사를 무슨 근거로 고발하겠습니까? 그거 잘못하면 그건 무고가 돼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것은 또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공당으로서의 그런 태도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정확히 경위를 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은 진행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뭐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야의 공방 오늘 스튜디오에서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여부로 귀결되겠지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홍천 의원에 따르면 찬성하겠다라는 의원들이 은근히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걸 뭐 부결할 걸 당론으로 정해야 하니 마니 라는 민주당 내의 논란도 있고요. 검찰이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는 관측 보도가 많습니다. 시점이 뭐 오늘 내일이라는 시점의 보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지검 관계자, 이재명 대표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 더불을 필요 없다.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겠다. 금명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디 도망이라도 가느냐.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 입장에 따르면 뭐 조사에서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뭐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되죠. 내가 어디 도망이라도 가느냐라며 강한 반박을 내세웠습니다. 자, 결국은 검찰이 금명간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자연스럽게 국회에 체포 동의안 표결 수순으로 이첩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이제 정의당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시다시피 이건 비밀입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얼마의 이탈표가 나올지가 사실 상당한 변수입니다. 그 비밀과 관련하여 조홍천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발언이란 평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네. 저는 이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잘못하면 내로남불됩니다. 네. 넌지시 찬성을 내비치는 의원들이 꽤 있다. 김용주 의원님, 네. 17대 또 국회의원 민주당 선배 의원으로서 이런 거는 사실은 찬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지도부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에게 넌지시 찬성을 내비친다는 거예요. 네. 나는 찬성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넌지시 내비친다. 이게 뭡니까? 꽤 있다는데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넌지시 내비치는 건 어떤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찬성하고 싶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또.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런 어떤 심리 때문에. 실제로 근데 이게 비밀 투표지만 조사하면 다 나옵니까? 누가 반대했던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이상민 장관 발의한 때 176명이 발의해서 그 정도 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 이제 정의당과 다른 어떤 정당, 군소정당이 포함해서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지금 현재는 그 150석 이상 하면 되지만 최소한 165표 정도, 160표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간당간당하게 155, 150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이재명 리더십에도 굉장히 큰 하나의 어떤 그 임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이 되더라도 어느 표로 되느냐가 이재명 대표 측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것도 있겠네요. 또 노웅래 의원도 체포동의안 부결되는데 그때 네. 체포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161표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노웅래 의원이고 이건 대표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친명계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노웅래 의원 때 반대했던 161표보다는 이게 많이 나와야지. 그렇죠. 아니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적게 나와버리면 이건 체면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제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중요한 게 그런 시점이 하나의 굉장히 큰 당내에서의 어떤 말하는 비명계 입지가 더 강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게 아마 조만간 있을
3,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아하. 혹은 이미 이제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앞두고 굉장히 목소리가 지도부에 대한 어떤 반대 목소리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넌지시 찬성을 내비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는 조홍천 의원의 발언의 뜻은 그런 거다. 네. 전용기 의원님, 넌지시 찬성을 내비치는 의원이 꽤 있다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인원을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한 10명 내외인 것 같은데요. 아, 10명 내외? 그분들도 이제 나는 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홍천, 박용진, 이상민, 서른 이런 분들? 네, 뭐 그렇게 뚜렷하게 뭐 그런 분들 비슷한 분들일 수도 있죠. 아, 이런 분들은 아니고 네. 이런 비슷한 분들. 뭐 비슷한 분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뚜렷하게 나는 찬성 표결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신에 이 수사가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수사를 거의 뭐 횡포하듯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의총장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할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 전에 실제로 이 영장이 어떻게 청구가 됐는지에 대한 토론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당론으로 정할지 말지도 지금 논란인데 조홍천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는 건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잖아요. 친 이재명계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담되고 효과가 없고 이게 과연 당론으로 정할 사안인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당론 결연히 반대. 당내에서는 하지만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못하는 당이 정당으로 존재 가치가 있겠냐라며 이걸 뭐 당론 정하자는 겁니다. 부결로. 천재 의원. 당론으로 뭐 정하고 말고 보다는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어쨌든지 간에 당론으로 정하든 안 정하든 간에 저는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찬성을 내비치는 의원이 몇 명 있다고 이제 그렇게 그것도 추측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아마 또 당대표의 신분인데 그런 그 당대표에 대해서 그것을 또 지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도 또 이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라는 뭐 이러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표가 저는 결집할 것이다. 반대로 결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또 반대를 찬성을 했다가 또 개딸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음은 내심은 찬성을 하고 싶지만 결국은 손은 반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노웅래 의원 그 체포 동의안 때 161석을 오히려 넘느냐 마느냐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신뢰도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부결될 것이다. 민주당에 가진 지금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뭐 부결될 것이다에 저는 돈을 건다면 걸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거는 건 좀 그렇고요. 네, 갑자기. 그냥 예상만 해주시면 네. 국회 가셔야 되죠 지금. 네. 상임위 있죠. 네. 전용기 의원 상임위 있죠. 네. 환노위, 네. 법사위 있죠. 네. 가세요. 자,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정의당은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제출합니다.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 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합니다. 영장실시심사에 임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정의당이 이렇게 예상보다 초강경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어요. 특권을 내려놓으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상당히 부글부글하다고 합니다. 대장동 건은 이재명 대표 상조도 모자라다. 총선 때 보자. 이게 제일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정의당 총선 때 보자. 국민의힘보다 정의당이 더 싫다. 비열한 정당이다. 이 정의당을 향한 강한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의 여론이 높습니다. 총선 때 심판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혜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국회 각각 상임위 일정 때문에 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과 또 민주당의 서재현 전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지금 정의당이 아니 방탄하지 마라, 체포동의안 찬성하겠다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성하겠다는 의원도 꽤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대선 때 약속하셨잖아요, 이 대표가. 네, 특권 내려놓기로. 네, 맞습니다. 약속 이번에 안 지키십니까? 사실은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상식을 넘어선 이런 예측 불가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이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도 이것이 만약에 방패가 아니라 이게 제도가 없으면 검찰이 더욱더 그런 의도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방어망이 없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부결 얘기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결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이탈표 고민하듯이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100분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호불호를 떠나서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것이 꼭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계속 방탄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정치적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가결이 어떻게 보면 부결이 더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는 것인데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정의당의 당론이나 정의당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그에 대해서 존중을 하되 이것을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불체포 내려놓고 야당 대표로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 하는 것에서는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은 드는 거예요. 정의당이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자, 김연아 의원님, 정의당이 뭔가 딴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이제 정의당이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거죠. 원래 정의당은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소수의 목소리, 그러나 올바른 목소리를 내라고 소수 정당에게 많은 청년들이 표를 줬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민주당이 이중대가 됐다가 오늘날의 정의당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의당이 이제서야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또 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자기는 과감히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본인이 그 대상이 되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지금 서 변호사님, 서 부대변님,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조사할 때마다 사실은 33쪽짜리의 진술서만 갖고 똑같은 말을 도돌이표로 반복하고 있고요. 출석도 아침에 9시 오래는데 11시쯤 가거나 11시에 가가지고 자기 인사 쭉 생년월일, 자기 인적 정보 얘기하고 나면 바로 점심 먹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또 뻗기 하다가 저녁에 자기 그 진술서 확인하고 12시 전에 집에 가려면 무슨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몇 차례를 해야 되고 몇 가지의 혐의가 있습니까? 저는 검찰이 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봐서도 그렇고 제대로 된 수사하려면 구속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국민들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제발 이재명 대표 이 수사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이것의 진상규명이 되기 위해서도 저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날짜 특정했군요. 16일이나 17일에 영장 청구한다. 16일이나 17일에 영장 청구한다. 그럼 이제 불체포 특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부결이냐 이건 다 산수의 문제였잖아요. 이거 잠깐 쓱 밀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노웅래 전 의원 때 노웅래 의원 때 봤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노웅래 의원이 표결 전에 각각 나왔어요.
노웅래 의원은 본인의 무고함에 대해서 연설을 했고 동지들에게 호소를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유명한 봉투 부스럭부스럭 소리까지 얘기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호소를 했잖아요. 그거는 저는요.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일종의 하나의 모멘텀이었다고 봐요. 이 진짜는 이번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각각 나와서 한 장관 먼저 하고 이 대표 나중에 본인의 이제 발언을 할 텐데 언론에서 자연스럽게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무고함을 강력히 어필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은지 구속하고 체포해야 된다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연설이 더 나을지가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 범죄 수사를 하나의 소설 드라마라고 딱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소설이고 드라마다라고 하면은 그 불체포 특권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의 그 접전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다. 클라이막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구속의 요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속의 요건이 첫 번째 이제 범죄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부인하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소명이면 이게 아주 뭐 명확하게 이렇게 확실한 게 아니고 범죄에 대한 소명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소명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뭐 도망가시고 그러신 적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변호사였고 지금은 뭐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주의 우려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증표한 게 뭐냐면은 정치원 회장님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옛날에 그 뭐 전과가 몇 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장 할 때 뭐 검사 사칭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피신해 가지고 뭐 어디에 뭐 피신했었다, 뭐 교회 뭐 지하실에 피신했었다, 그게 도망간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부인한 거거든요. 혐의를 갖다가 부인한 사람 당연히 이제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체포 동의안 표결의 결과보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검찰 조사 이제 이재명 대표가 3번 받았지만 이것은 다 비공개거든요. 나온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야기했지만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비공개였는데 그런데 체포 동의안 가가지고 이제 그 법무부 장관과 피의자인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설전을 하는 거는 전 국민들한테 그 공개가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뭐 망나니 짓이라는 말까지 하면서까지 이거 굉장히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보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거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요. 구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 여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기소가 여러 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일주일 내내 그냥 재판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사람을 갖다 구속해 놓는 이유가 어디 딴 데 못 가고 그냥 계속 그 재판에 집중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 그 경기도지사 할 때 허위사실 공표죄 그것만 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혐의만으로도 일주일에 재판 2번씩 했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FC 공직사 그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거 해가지고 봤을 때 일주일에 최소한 3-4번은 이제 재판을 갖다가 쭉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그 마음의 감옥에 그 잡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연 얼마나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다 중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또 자신을 방어하고 해명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이라이트고 한 다음 주쯤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이제 대표 과거 이제 구속됐던 적은 있긴 한데. 검사친과 관련해서 이제 약간 도주하셨다 이런 표현했는데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주라기보다는요. 사실은 교회는 뭐 이재명 대표가 교회 집사니까 기도를 할 수는 있고 또 교회 가서 그거를 도주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방어망을 가지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그건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구속과 불구속이 아니라 범죄가 있냐 없냐 이게 최종적으로
그 진실을 들어가는 단계인데 민주당 입장에나 사실은 대다수 국민이라고 지금은 저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김만배 어떤 증언에서 결국에는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곽상도는 50억 아들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약에 구속의 상태가 돼야 된다면 최소한 계속 이야기했던 뭐 428억 저수지라고 하면 최소한 저수지 정도의 어떤 주소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받았다. 경선 8억 있는데 그 경선 자금으로 활용했던 어떤 정황,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감옥에 넣고 수사해서 재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찰의 행태에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겨눴습니다. 어제는 그제 있었던 박홍 원내대표의 연설 일부로 저희가 들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 일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죄송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곳을 응시하는 이재명 대표의 표정까지 잡혔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제 정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의도의 시간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생각이 드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어떤 소식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핫투 첫 번째 주인공은 김의겸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이기도 한 김의겸 의원이 군산에 고향 군산에 요즘 자주 가신다. 이런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은 지금부터 벌써 당내의 현역 의원을 친문 주자라며 밀어내게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오늘 흥미롭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의겸 의원은 전북 군산을 방문해서 지난 4일에 지지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히스토리가 있죠. 원래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으로 군산에 출마하고 싶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출마의 꿈을 못 이뤘고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승계한 이후에 민주당으로 합당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민주당 자격으로 군산에 내려갔다라고 보는 건데 그곳은 공교롭게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입니다. 현역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 측이 신영대 의원은 친문이다. 내가 진짜 김의겸 의원이 진짜 이재명의 대변인이 왔다라고 하며 현역 신영대 의원을 친문으로 지목을 하고 이재명의 대변인이 왔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다라는 것으로 동아일보 보도에 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지도부에 항의를 했다라는 대목도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대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지난번 총선에 출마하려 했을 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공산공에서 효석동 건물 매입했다라는 사실이 나왔고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참고를 할 텐데. 어디서 오셨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여기 쪽 지역에서.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내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군산에서 출마 회견까지 했지만 결국 못 나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시 군산에 나가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과 함께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인데 김영주 의원님, 또 17대 선배 의원 하셨는데 현역이
있으면 사실은 뭐 현역이 있는 자리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죠. 그게 민주사회니까. 그런데 이제 요 동아일보 보도가 참 흥미로운 게 그 현역 의원을 친문 의원이고 진짜 이재명의 대변인은 김의겸 의원이다라는 식의 어떤 홍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벌써부터 친명, 뭐 비명, 뭐 몰아내기, 찍어내기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당내 논란인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답니까? 자기는 그 문재인 때 청와대 대변인 안 했습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호환무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보면은 이게 신영대 의원이 경기도 교육감 정책 비서관 출신이라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력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산에서는 군산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고 실제적으로 뭐 친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군산 시민들이 그걸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보기에는 구력이 나보다 약하니까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그리고 본인이 원래 군산에서 나오고자 있으나 오해에 의해서 본인의 말에 의하면 못 나간 것인데, 과연 지금 현재 더 역으로 보면 군산 시민들이나 전북 도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할까요? 차라리 친문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거는 조금 더 말하자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보도에 따라서 전해지는 전원이고 김의겸 의원이 혹은 김의겸 의원 측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보냈다라고 소위 참칭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나 사람 안 내려보냈다. 일종의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한 어떤 당부가 아닐까. 동아일보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보냈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시켜야 되겠다. 그 의왕 가천에는 제가 보냈다는 사람 없죠? 아직 없습니다. 보내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낸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고 네. 앞으로도 없을 거다. 진짜 이재명의 대변인이 왔다라고 했지만 진짜 이재명 대표는 아무도 내가 지역에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참 묘합니다. 그러자 이 기사에 따르면 노려짐을 당한 현역 비명계 의원들이 지도부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개딸들, 강성 지지자 중 일부가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현역 지역구를 나열하고 그곳에 도전장을 내민 친명계 의원들을 나열하면서 누구를 찍어야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또 글 내지 포스터를 만들어서 한쪽에서 또 배포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것과 이런 게 맞물리자 노림을 당한 비명계 의원들은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양이원영, 경기 광명에 지역 사무실을 마련했다. 친이낙연계 양기대 의원 지역구다. 현근태 부원장, 성남 중원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적으로 공략.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비명계 의원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 지도부에게 공식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비명계 공천 학살이 벌써 시작됐느냐. 굉장히 표현이 구체적이죠.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이건 취재를 한 건데 공천 학살. 재밌는. 김영주 의원님. 예. 저게요. 비명계라고 해서 이렇게 공천 학살을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대립점입니다. 사실은 그 비명계가 누구냐면 이낙연계예요. 이낙연계의 대표가 물론 민주당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다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 수도권 정치인들에 대한 학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호남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 저 비명계의 상당수는 친이낙연계고 친이낙연계의 상당수는 호남 출신 수도권 현역일인데 이게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소위 학살로 표현되는 피해가 입을 경우 이게 일종의 쓰리 쿠션으로 호남 민심이 나빠질 수 있다. 자, 윤영찬, 양기대 어디 출신입니까? 이낙연 어디 출신입니까? 다만 서른 의원은 영남 출신이지만 김대중계의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대중 말하자면 라인들이 개딸들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래 알았다 비켜줄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비켜줄 수 없는 지점이 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전북 선거 있습니다. 보궐선거. 물론 이번에 우리 당에 공천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론의 장과 마당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저런 상황에서 김의겸이 군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전북이 호남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다 이런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지점이고 재미있게 볼 만한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문 현역과 친명 도전자들의 승부가 좀 불가피해지는 상황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던 걸까요? 어제 수박이라는 단어를 좀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저는 그 단어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상처받더라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서지현 부대.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적으로 수박이란 자체가 그런 뭐 이게 인격 비하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이제 내부적인 어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당대표를 떠나서 누구든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선거 공천과 무관하게. 그렇죠. 그리고 공천 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실은 공천 학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희는 시스템 공천으로 뭐 당무 활동, 의정 활동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봤을 때는 경선을 할지 그런 객관화가 돼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4월이 되면 아마 저희도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민주당은 뭐 권역별, 연동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거제가 바뀌면은 사실 지역구가 전체적으로 또 바뀔 환경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이거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은 어떤 당의 어떤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희생적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년에도 그 양산에 간 이제 그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포 지역구지만은 사실 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친명과 비명,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을 사유화한다라고 문제제기, 특히 나와서 영남이나 호남 출신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위 갈라치기라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일까요? 우표 같은데, 북한 우표 같은데요. 미사일도 들어가 있고요. 김주애도 들어가 있군요. 김주애 기념 우표까지 나온 건가요? 이 우표의 정체 한번 좀 자세히 보시죠. 조선 우표사라는 북한의 우표 관리하는 곳에서 김주애 기념 우표를 소위 공개를 했습니다. 미사일 공개 현장을 김정은이 찾았고 그때 딸 김주애를 여러 번 데려갔는데요. 100원이군요, 100원. 100원짜리 기념 우표를 발행했고, 자, 이 김주애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다양한 사진의 우표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기념 우표가 어느 나라이든 다 있긴 마련인데 이게 글쎄요. 김주애를 기념하는 기념 우표. 과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아 의원님, 네. 북한에도 우표가 있지요. 네.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하고 우체국에 해당하는 기관도 있고 다만 민주주의 사회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서신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그만큼 보장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표가 있다. 그런데 김주애 기념 우표다. 너무 어색한데요? 왜 이렇게 김주애가 전면에 등장할까? 특히 북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라는 것, 또 아들, 딸, 어느 누가 더 전통성을 둘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들일 것 같은데 김정은한테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딸에 대한 정통성을 부각시킬까? 저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아들이 뭔가 외형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두 번째는 뭔가 지금 이 혈통에 대한 정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부에 굉장한 불안이 있는 게 아닐까. 지금 한편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북한의 이 식량의 부족 문제가 굉장히 지금 극심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게 먹는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은 사실은 굉장히 동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지금 더 이상의 확산 얘기가 전해지지 않을 뿐 북한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쩐지는 저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민심이 불안하다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딸을 지금 거론해서 우표까지 만들어서 뭔가 이 혈통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이 지금 북한 체제의 굉장히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되게 설명이 되지가 않고 부인도 있는데 사실은 부인하고 지금 외모가 똑같거든요, 딸이. 예. 근데 그 딸을 내세워서 저렇게 강조한다? 물론 자기 김정은 정권의 어떤 미래가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왜 지금 이거를 사실은 10살 남짓한 딸을 내세워서 강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체제의 불안,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상황이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이설주가 ICBM 미사일을 형성한 목걸이도 착용하고 나온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자, 공개된 사진을 좀 자세히 한번 당겨보면 리설주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 모양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2월 8일 북한의 건군절 75주년 기념 연회 당시 모습인데요. 신형 ICBM 화성 17형을 형상화한 펜던트, 그 펜던트로 좀 추측이 됩니다. 이제는 다양하네. 정말 무슨 미사일 형상한 목걸이도 나오고 아직 어린 아이의 3대 세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념 우표도 나오고 하여튼 독특한 북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김기현, 안철수 이 두 후보의 1위 경쟁 분위기도 치열합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김기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 간의 연대가 또 구축됐습니다. 일전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김기현 의원의 지지를 선언한 바 있었죠. 우리는 부산 갈매기다라는데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부산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조경태 의원과 만나 둘이 손잡고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김조연대, 김나연대 잘했죠?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통화하고 전화 오셔서 또 우리가 선거법상 지지선을 못하던 편 같은데요. 판단은 당원들께서 하시도록. 네. 그러자 안철수 후보는 이 연대를 비판했습니다. 자기 비전 하나 없이 어딘가 기대고 얹혀가려는 후보가 어떻게 총선 승리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제 가족은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봉사할 마지막 정당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뼈를 묻을 것입니다, 여러분! 뼈를 묻겠다. 더는 뭐 탈당 혹은 창당 혹은 합당을 안 하겠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선언을 한 겁니다. 흥미로운 얘기도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 안철수가 당선되면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기현 후보를 임명할 걸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가요, 자신이 당대표 되면은 안철수 상임 특별 고문에 모시겠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 후보 측에서는 그럼 우리가 되면은 김 후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관 만드신 거 있으세요? 대표가 되시면은 최고위원으로 임명직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농담 반이겠습니다만 조금 김연아 의원님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죠?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죠. 예. 같이 당대표로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격전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편의 선대 본부장급 되는 사람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고려해 보겠다. 글쎄 이거는 아까 앵커스도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돌려서 공격하는, 돌려가기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반대로 보면 지금 두 후보 간에 엄청난 지금 감정 싸움, 기싸움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쪽에서는 서로 좀 부글부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옥새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 뭐 옛날 사건도 지금 다 나옵니다. 뭐 탄핵부터 옥새 파동까지.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되고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려 했다간 옥새 파동과 같은 일을 벌일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뭐 옥새 파동이면 정익준 변호사님 예전에 김무성 전 의원이 당 대표 시절에 이제 공천 갈등 때문에 당 대표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부산 영도로 간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박지원 그 원장님 뭐 기대 희망 사항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지금 윤심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김기현 대표인데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을 할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윤 대통령의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윤심을 따라가지고 공천을 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혹시 나온다고 하면 모를까? 이전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전혀 상정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옥새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박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혹시 기대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정세 판단을 하다가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등의 한 축은 김기현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 말고 이 친윤계와 이준석계 간의 이 갈등, 경쟁 라인도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번엔 친윤계의 김정재 의원이 나섰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이번 전대에서 지금 공천 얘기를 누가 하냐. 천하람 후보뿐이에요.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닙니까? 도둑이 재발을 저린 지 지금 당의 그 대표를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겁먹은 개다라는 상당히 논란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천하람 후보도 또 반격을 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누가 겁먹은 개인지는 지켜보시는 국민 당원이 다 알 거다. 니들이 겁먹은 게 아니냐. 이게 열기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이게 그냥 경쟁이 아니라 지금 잘 보시면 친윤계, 안철수, 이준석계 이 세 라인이 온통 섞여서 지금 뒤죽박죽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빨리 끝나기라도 해야지 점점 과열되고 있어요. 자, 친윤계와 이준석계 간의 신경전은 계속됩니다. 유상범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숨어있다가 선거가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나타난다. 아까 겁먹은 개에 이어서 이번엔 연탄가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 가만히 안 있죠? 연탄가스 쏘고 바퀴벌레들이 못 참고 튀어나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또 바퀴벌레에 비유를 합니다. 하여튼 아니 일단 김연아 의원님, 친윤계 의원님들이 좀 싸움을 안 걸면 안 돼요?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연탄가스 하니까 바퀴벌레 나오잖아요. 겁먹은 게 하니까 네가 겁먹은 게다 이게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저 인터뷰 발언을 보니까 이제 김정재 의원이 어떤 모 방송사에 이제 패널로 나가셔서 그 질문상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굳이 먼저 꺼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저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천하람 후보 측의 이 반박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해져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후보들 간에 사실은 계속 언론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은 센 발언을 해서 자꾸만 이게 이슈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전당대회에서 또는 우리 선거에서 정상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뉴스에 안 돼요. 근데 뭔가 튀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지적은 받지만 이렇게 기사가 되죠. 그게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거는 저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내가 누구와 나와서 사실은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센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언론에 회자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전당대회에 다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제가 굉장히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외부의 공격에 만약에 반박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반박함으로써 본인의 몸값을 더 높이고 또 본인의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된 말과 서로에 대한 공격, 또 자신에 대한 홍보 효과가 특히 엉켜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 고질병을 못 고쳤군요.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군가가 찍어내려 한다라는 피해의식이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본인이 쏟아냈던 저런 발언들 때문에 본인에게 부메랑이 돌아온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인 그 유상범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의원도 그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발언 스스로가 스스로 해치는 거고 잘 분석해 보면 그 용어들이 다 검사와 조폭 도둑놈들이 하는 용어들이에요. 예. 겁먹은 게 바퀴벌레 이거 다 검사들이 그러니까 자기 당에 있는 구성원들을 다 범죄 집단화 혹은 도둑놈 혹은 그야말로 바퀴벌레 개 사실은 비인간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멸스럽게 전당대회를 몰아간다는 면에서 서로 좀 입조심을 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연탄가스, 바퀴벌레, 개에 비유하면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뭐가 됩니까? 생각들을 좀 하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